다음은 민주당 사정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잘 출발을 하고 또 뭐 인재 영입을 한다 어쩐다 해갖고 쇼를 많이 벌였는데 그것도 자충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인재 영입 쇼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앞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정세균 총리 뭔가 도움 좀 될까 했더니 엄청난 큰 실언을 하는 그런 상황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미리 교수의 그 칼럼 고발 사건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서 깔아뭉개려는 이런 작전을 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 옛날 말이에요. 화불단행, 화불단행. 이런 게 악재는 하나하나 오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온다. 영어 속담도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내리면 폭우 온다. 이런 게 영어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악재 연발이에요. 근데 그 악재가 전부 이게 입에서부터 구시화문. 입은 구, 화의 문이다. 구시화문. 이런 게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100만 표씩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게 제일 먼저 넣은 게 그 문재인이죠. 문재인이가요. 코로나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상인들 만났더니 옛날에 이게 경기가 작년까지 경기가 좀 살아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악화돼가지고 안타깝다. 코로나 핑계를 다 대버렸잖아요. 경기가 이게 코로나 전에는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그래. 이미 문재인 3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52시간 때문에 이게 죽을 지경인데 그걸 갖다가 그 경기가 좋다가 코로나 핑계를 대니 얼마나 이게 그 상인들의 마음이 염장에 지르는 거 아닙니까? 민생행보가 염장 지르는 행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게 문 닫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가게 그래서 속으로. 제가 방송에서 야 문재인이 그 말은 어디 달나라 이야기다. 문재인이가 문이 달이잖아요. 영어로 문이. 그게 달나라에서는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나쁜지 몰라도 우리 지구의 한국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비판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정세균이죠. 이상한 게 정세균은 평소에는 좀 합리적이고 진중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상식적인 사람도 문재인 밑에만 가면 사람이 변해. 문재인이하고 보조 맞추다 보니까 정세균이도 뭐냐면 이게 손님이 적어서 편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옛날에 벌어난 돈으로 쓰시면 안 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요. 말이 아니라 막걸리입니다. 본인이 이게 앞뒤 다 올리고 막 상인 페이스북 다 올리도 그 해명이 더 이상해요. 제 말은 이미 그거는 늦은 거고요. 본인이 정세균. 그건 사과를 해버리는 게 잘못돼. 내가 실언을 했다, 잘못했다, 뭐 그렇죠. 해야 하는데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추미애 그 공수장 이야기한 거요. 뭐 국민은 좀 늦게 알아야 된다. 이걸로 이미 한 300몇 표 날라갔죠. 근데 거기에 임미리가 터진 거예요. 임미리가. 이것도요. 저는 임미리 교수 고소를 이해찬이가 진짜게 몰랐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당의 사무총장이 도장을 찍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갖고 있죠. 예. 옥새를 쥐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보고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찍는 경우는 없고요. 특히 사람이 그러더라고. 경향신문. 박사님이 경향신문 잘 알잖아. 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신문이 좌파의 주축신문이죠. 자, 임미리 고소까지는 뭐 총장이 또는 홍익표 대변인이 했다 칩시다. 근데 경향신문까지 고소하는 걸 야, 사무총장이 대표한테 말도 안 하고 도장을 찍어서 고소의 언론사를 이거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전부 이게 저는 이해찬이가 허락 맞고 했다가 너무 이게 역풍이 부니까 이해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짝 뺀 게 아닌가 이런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이해찬이 모르고 가서 도장 찍어가지고 고발했다 하면 그 공문서 위조 아니냐? 그리고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사문서죠. 정당이니까 정당, 공무원 아니고 정당은 사문서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해찬이를 뭐 뒷방 핫바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찬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 이런 이게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신속하게 해야 하고 진정성 있게 해야 하거든요. 하려면 또 화끈히 해야 해요. 그래야 이 사과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사과하는 거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매하게 사과도 아니잖아. 유감표는 사과 안 했죠. 정식으로 나와서 한 거 아니고 기자들한테 문자 틱 보내갖고 유감이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죠. 뭐 취소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려면은 이 사안을 일으킨
뭐 사무총장이 했는지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했는지 그 사람들 한 사람을 딱 쳐버리면 돼요. 그렇죠. 네. 사과는요, 항상 이 법에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사과는 첫째는 이제 그 진솔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실을 밝히면서 이러는 게 잘못됐다. 진실한 반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만약에 이해찬이 몰래 윤호중 총장이나 홍익표 대변인 주도했다. 네. 그럼 이게 이해찬이가 대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경향신문을 고소해? 칼럼을 가지고 고소해? 그럼 이게 윤호중을 자르든지, 홍익표를 자르든지, 이게 바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둘 다 없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임미리 교수도 상당히 그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전혀 본인뿐만 아니라 없으니. 국민한테도 사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고소를 고발을 취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마무리될 수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요, 그 후폭풍 있잖아요. 여전히 이게 계속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런 거야말로 이게 또 합리적인 진보 세력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가장 반발하는 게 진중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다 진보 세력 중에서도 그좀 언론에 많이 나타나는 지식인들이 전부 지금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아, 그럼요. 그러면 이게 이낙연, 이 사건에 이낙연이가 물론 뭐 고발 취할 때 이낙연 한마디 했잖아요. 고발 취하라고. 그렇지만 이게 이낙연도 전혀 책임 있는 자세나 사과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진중권이가 이낙연이도 뭐 우아하게 뭐 손을 씻고 빠고 빠지는 것처럼 예. 이낙연도 이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낙연이요, 엄중하게 이 사태를 인식하고 제대로 이게 반성과 사과, 책임자 문책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그런 오만한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 눈에는 이렇게 환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화끈하게 사과를 못하는 게 그 열렬 지지층 대깨문들 문프라고 합니까? 문파. 문재인 프레지던트에서 문프라고도 하더구만. 이런 사람들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당내에서까지도 지금 총선 전국에서 소위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다가는 이거 다 망한다는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자유우파에도 너무 이게 그 극단적인 지지층만 그런 게 바라본다 있죠.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좌파들에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모든 게 그 대깨문들 있잖아요. 예. 대깨조들 있잖아요. 무조건 사랑의 조국, 뭐 사랑의 문재인 있잖아요. 예. 이런 이게 대깨문이나 대깨조들 이 눈치만 보니 극렬 지지층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지금 선거를 망치고 있는, 결국에 어떤 선거든지 합리적인 중도로 중원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보면 상당히 그 오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그 열렬 지지층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고, 근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또 잘못된 게 바로 임미리 교수의 신상을 다 털어버렸잖아요. 온갖 게 신상을 다 터니까 임미리 교수가 스스로 다 쭉 공개했는데 네. 보니까 뭐 임미리 교수도 왔다 갔다 뭐 썩이게 좋은 과거는 아니지만 그런 게 그 칼럼만 보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제 그 대깨문들이요, 고발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당은 이게 민주당은 고발을 취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고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수사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 또 민주당 정권이 지지층의 덫이랄까 여기에 너무 걸려갖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최근에 이 집권 세력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주인은 청와대와 그 주변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돼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 민주당도 아니고 문주당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문주주의라는데요. 제가 좌파 정당이 두 개 있잖아요. 정의당은요, 모든 권력은 민주노총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정의당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의당이 비례 이번에 하려니까 엄청나게 많이 비례 경쟁이 치열해지죠. 근데 그게 뭐 당원들 이제 투표라든지 경선 거치라고 이제 민주적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장악한 게 민주노총이에요.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떠냐? 모든 권력은
대깨문으로부터 나온다. 예.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깨문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노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당이 가다 보니까 국민과는 상당히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번에 선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거죠. 그 갤럽 조사도 보면은 그래도 갤럽은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는 그나마 신뢰를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다른 데는 뭐 조작 밑이라고 하지만 그 중도층들이 대부분 지금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어 가는 상황이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 과거에는 그래도 한 10% 최소 7%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갤럽도 4.8%인가 5%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기서도 4.78%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상정이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하나 먹으려다가 완전 소탐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성경에도 칼로 일어서면요. 칼로 망하고요. 그 다음에 촛불로 일어선 정권은 촛불로 망하고요. 그 다음에 심상정은 꼼수로 일어선 정권, 정당은요. 꼼수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준연동형 말도 안 되는 법을 꼼수를 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 방위로서 바로 이제 그 미래 한국당이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나와가지고 비례도 그래 된 거고요. 결국 저는 오히려 이게 과거보다 정의당이요. 의석을 확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더 쪼그라들 오히려 이제 가능성도 그 민중당이든 다른 녹색당이든 다른 당에게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정의당은 조국 데스노트 가지고 흔들다가 싹 감춰버린 거 꼬리 내린 거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구태 정치인 중에 구태 정치인이 심상정 아닌가? 뭐 여러 차례 이래 얘기했지만 봅니다. 맞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있었더라면 이런 결정은 안 내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노회찬은 상대적으로 이게 심상정보다는 양심적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도 또 하나 이 대깨문들 때문에 손해를 본달까 뭐 괘씸죄에 걸렸달까 금태섭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는 제 목소리 내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도 뭐 추가 공모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썩 꿀밤을 주고 있고 조홍천이 경기 남양주 갑인데 뭐 상대 후보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모양이야. 그런데도 경선을 또 붙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작태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호적인 눈길이 안 가죠. 결국 이제 금태섭은요. 처음에는 이제 정봉주가 잡으러 갔죠. 정봉주가. 근데 정봉주가요. 강제추행 가지고 무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언론사 고소한 거 있잖아.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무고하고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게 다른 요건이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무죄 받았다 해서 강제추행이 완전히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카드 쓴 게 넣어가지고 거짓말한 걸로 정계은퇴 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검사가 기소 안 했으면 정계복귀 못하죠. 조합리 사퇴했으니 우리 검사가 기소하니까 1심 무죄 넣었다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뭐 눈물도 흘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정봉주를 컷오프 시킨 거는 민주당이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 금태섭 당연히 이제 전략공천이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아마 눈에 까신 거죠. 그게 대깨문들이 볼 때는 이번에 공수처 있잖아요. 네. 가장 자기들이 심의를 그는 게 공수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의석도 연동형 비례제 몇 개 양보했잖아. 근데 공수처에 반대를 해? 조홍천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조홍천이는 네, 이게 마지막 깨갱하면서 꼬리 내리고 꼬리 내렸어. 근데 금태섭이는 끝까지 반대해서 저는 어떻게든 금태섭이는 자르지 않을까. 지금 이게 제공하는 이유가 그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 조홍천이나 금태섭이가 그 당에 버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두 명이요. 이렇게 탈당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사정은 일단 뭐 좀 짚어본 것 같은데 그동안 4+1 체제에서 2중대, 3중대 역할을 해온 정당들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 이 당들도 지금 오늘까지 17일까지 3당 통합을 해서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호남당, 호남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좀 되는 것 같더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나 그거 싫다 거부한다. 왜 또 지역정당으로 가느냐. 나는 지역정당 그런 체제는 싫고 뭐 이렇게 중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남아있겠다고 해가지고 또 발목이 잡혔다고 그러네요. 정말 저는 정치권에서 가장 사라져야 될 사람 4명 꼽으라면 심상정 조금 전에 예. 그 다음에 손학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지원 하고요. 그 다음에 정동영 아닙니까? 예. 정동영. 이런데 정말 이런 걸 노욕
뭐 노추 뭐 이런 데 표현을 쓰는데 요새는 손욕이라고 한다면서요. 그 아마 손학규 대표는 명분은 뭐 청년정당하고 먼저 합친 다음에 예. 합치자 하지만 결국 이게 그 통합되고 나서 자기한테 이게 지도권 있잖아요. 예. 대표권 이걸 안 주니까 자기에게 밥그릇 때문에 저는 이게 파토내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제가 보기에 합쳐봤자요. 이제 파괴력이 없어요. 그럼요. 합쳐봤자 옛날에는 이게 명분도 그 없고 인물도 없고. 안철수 때문에 이 녹색 돌풍이 일어났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게 반문재인 정서가 호남에 팽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민주당이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미 또 안철수는 안철수도 이탈해버리고 나머지 세 당이 합쳐도 저는 뭐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파괴력도 없는데 그나마 세 당이 또 이렇게 싸우고 하니 정말 이게 저는 걱정이 호남도 건전한 이게 견제 야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호남도 이게 실제 문재인 정부 비판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을 그대로 잘 온전해 가면서 키웠더라면은 충분히 양극단의 정치에서 중재자 역할도 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데 저희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갔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선거 앞두고 우리 표 좀 달라고 또 그래야 뭔가 좀 살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어떤 호남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다만 박수 칠 리가 없죠. 호남 정치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뭐 언론 생활부터 정말 저는 호남에도 건전한 야당이 나와가지고 민주당하고 이게 견제가 되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번 선거에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거 안철수 있잖아요. 안철수는 또 어제 한마디 했더라고. 뭐 자기들이 많이 어석 안 얻으면 내란 난다고. 내는 안철수 뭐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또 서 변호사님이 오시네. 제가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안철수가 그러더라고. 야, 문재인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박근혜 황교안 이쪽이요. 싫어하는 사람이 30% 넘는다. 이러면서 이게 자기는 뭐 중도로 간다 하는데 그 여론조사 잘 보면요. 박근혜 황교안 문재인 안철수까지 다 싫어하는 사람이 30%예요. 그 30%가 안철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지지율이 3% 있고 그 모든 정당을 다 싫어하는 게 무당파가 30%인데 무당파도 이미 안철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무당파인데 마치 이게 자기 건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뭐 안 되면 내란이 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이게 그 저는 무당파요. 절대 흡수 못 하고요. 아마 이름도 하나 제대로 못 지어 처음에는 뭐 국민당 했다가 지금 이게 국민의당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정치 생명은 사상 끝났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아까 말한 호남에서 관계 어느 당이 왜 지금 이게 미래통합당은 한계가 있거든요. 예. 정운천 의원들에게 오죽하면 미래한국당으로 그러니까. 지역구 하다가 예. 이게 비례가 버린 이런 것도 상당히 처음 보는데요. 그것도 이게 좀 논란의 소진이 있죠.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호남은 대안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민주통합당 같이 이것도 이게 삐끗거리고 안철수당도 안 되고 정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호남의 정치 또 호남인들이 정치적 그런 감각이란가 센스 또 이런 정치적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거목이 나왔는데 그 거목을 이을 사람들이 지금 전무한 상태가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치사회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게 호남에 대해서 꼭 한마디 당부 말씀드리면 저는 현 문재인 좌파 정권을요 종식시키고 이게 그 견제하고 하려면요 호남이 이게 큰 역할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 말이 생각나는데 제가 호남 놀 때마다 호남이 없으면 이게 국가가 없다. 양무 호남이 없으면 시무 국가가 없다. 이런 게 이순신 장군의 한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민주당한테 호남이 모든 의석을 다 줘버리고 거의 90% 지지해버리고 그럼 이게 수도권까지 걸어가면 그럼 이게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겨냥합니까? 저는 호남에도 얼마든지 자유파 보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좌파 세력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호남에서도 이제 저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 견제하는 이렇게 흐름이 나와야만 이번에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살리고 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옳은 말씀이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만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